주먹만한 아이스크림 하나에 7,000원이라는 가격표를 붙이고도 역대 최고 매출을 갈아치우는 브랜드 하겐다즈. 반면 저당이라는 기능 하나로 대기업의 틈새를 찍고 나와 연매출 600억을 달성한 스타트업 라라스윗. 퇴근길 편의점 냉동고 앞에서 묘한 심리적 모순 경험한 적 있으시죠? 아이스크림을 고르더라도 당류를 뺀 라라스윗을 고를지, 기분 전환의 핑계로 7,000원짜리 하겐다즈를 기쁜 마음으로 고를지. 지갑이 통째로 닫힌 불경기 속에서 이 두 브랜드는 보란듯이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수치만 보면 둘 다 완벽한 승리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서사 이면에는 전혀 다른 두 개의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한쪽은 수십 년간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브랜딩 성벽을 쌓아 올린 반면, 다른 한쪽은 돈은 벌었을지언정 성장할수록 한계가 보입니다. 오늘 저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스스로 만든 카테고리라는 함정에 갇혀버린 브랜드의 진짜 내막을 완벽하게 역설계해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서는 F&B 시장이 얼마나 돈을 벌기 어려운 시장인지 그 잔혹한 구조도 실감나게 보여드릴게요. 비즈니스의 냉혹한 현실을 미리 마주하고 시장의 진짜 생존 공식을 알고 싶은 기획자라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하겐다즈가 한국에 진출한 지 어느덧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브랜드가 시들해질 법도 한데 2025년에는 매출 985억 원을 기록하면서 한국 시장 진출 이래 역대 최고 매출을 경신했습니다. 시장 내 입지를 확인해보면 편의점 및 대형마트 중심의 글로벌 프리미엄 파인트 아이스크림 카테고리에서 하겐다즈는 확고하고 압도적인 국내 1위입니다. 베는제리스 같은 글로벌 공룡들이 한국에 들어왔지만 하겐다즈의 독주 체제를 깨지 못했습니다. 하겐다즈는 우아한 겉모습과 다르게 업계의 기존 문법을 거스르며 바나나처럼 시작한 브랜드였습니다. 하겐다즈의 창립자 루벤 매튜스가 뉴욕에서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시작했던 1960년 무렵, 미국 아이스크림 시장은 품질 낮은 대량 생산 아이스크림이 주류였습니다. 이때 매튜스는 인공 성분을 전혀 쓰지 않은 완벽한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을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착한 재료를 썼다고 기능적인 요소를 설명하는 대신 소비자가 포장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럭셔리라고 믿게 만드는 시각적인 환상을 설계해요. 제품 이름에 아무런 뜻도 없는 단어인 하겐다즈를 조합해낸 거죠. 낙농 강국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하겐을 따오고 영어엔 없는 철자인 umlaut를 의도적으로 배치한 거죠. 미국 브랜드인데도 북유럽의 전통 럭셔리라는 환상을 완벽하게 심어내기 위한 고도의 해킹이었습니다. 버건디 컬러의 로고를 감싸는 물결치듯 굴곡진 엠블럼 프레임 역시 철저하게 계산된 장치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메뉴판이나 왕실 문장처럼 안과 밖을 분리해서 이 안의 물질이 특별하다는 심리적 장벽을 치는 동시에 의도적으로 장식적인 곡선을 활용해서 대량 생산이 아니라 장인의 수작업이라는 신호를 무의식에 던진 겁니다. 실제로는 뉴욕 출신이면서 유럽 장인의 전통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디자인의 그릇으로 교묘하게 훔쳐온 거죠. 태생 자체가 제품의 스펙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정서적인 이유로 구매되게끔 뼈대를 짠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편의점에도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겐다즈가 한국에 진출했던 무렵 이미 롯데의 나뚜루가 국내 시장에 있었어요. 롯데는 대형마트, 편의점까지 유통망을 싹쓸이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유통의 지배자였습니다. 그 인프라를 바탕으로 나뚜루를 전국의 매대에 깔아두었죠. 하겐다즈는 전혀 다른 우회도로를 선택했어요. 우리나라의 기존 플레이어와 같은 물에서 놀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죠. 일반 아이스크림이 섞여있는 편의점 평대 냉동고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하겐다즈 로고가 크게 박힌 전용 냉동고를 편의점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무상 제공해버립니다. 다른 아이스크림 브랜드와 체급 자체가 다르다는 걸 매대에서 선언한 거죠. 하겐다즈가 이렇게 유통에 있어서도 시각적인 영토를 선점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때 나뚜루는 자연주의라는 모호한 가치를 내세우다 공급자의 관성에 갇혀 갈피를 잃었습니다. 프리미엄이라는 고급 컨셉을 쥐고 있으면서도 뜬금없이 젊은 층을 겨냥한 나뚜루 팝을 출시하면서 정서적 사치를 원하는 소비자의 지각 시스템에 정체성의 혼란을 자초했죠. 이후 등장한 끌레도르, 상하목적, 라베스트 같은 국내 대기업의 프리미엄 도전작들도 치명적인 모순을 반복했습니다. 원재료 스펙은 하겐다즈급으로 올렸으면서 대량 생산 인프라를 과신한 나머지 가격을 3,4천 원대로 어설프게 낮춘 겁니다. 그들의 기존 다른 브랜드들과 같은 냉동고에 들어가서 1+1과 같은 행사도 했습니다. 아무리 하겐다즈급의 재료를 사용해도 빠삐코, 메로나와 같은 냉동고 안에 들어가 있는 순간 그들과 같은 급의 아이스크림으로 기억됩니다.
소비자에게 나를 위한 작은 사치로 구매하는 상품은 아니게 되는 거죠. 여기에 불경기라는 호재 아닌 호재가 하겐다즈에게 다가옵니다. 불경기면 프리미엄 카테고리가 타격을 입기 쉬울 것 같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불경기에 소비자가 전반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때로는 작은 사치 정도는 하고 싶은 법 아닌가요? 고가의 명품 가방이나 외제차는 못 사도 작은 향수, 고급 디저트, 립스틱 하나 정도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대에 작은 사치와 만족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6,900원이라는 하겐다즈의 가격은 합리적이게 느껴지지 않나요? 선뜻 집기엔 부담스럽지만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보상이라 생각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 애매한 가격대와 하겐다즈가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가 불경기에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한 겁니다. 하겐다즈가 정서적 요새를 굳건히 지키고 있을 때 전혀 다른 빈틈을 찍고 들어온 신흥 강자가 있습니다. 외부 투자 유치 한 번 없이 기능성 하나로 창업 6년 만에 연매출 600억 원을 달성한 스타트업 라라스윗입니다. 라라스윗은 당 함유량은 낮추면서도 아이스크림다운 묵직한 질감과 맛을 구현해낸 압도적인 제품력을 갖췄습니다. 그들의 광고와 SNS에서도 이 압도적인 스펙을 가장 중점적으로 내세우죠. 경쟁사가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동안 라라스윗은 빠르게 그리고 끊임없이 신제품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이들의 영도는 초창기 파인트 아이스크림을 넘어서 모나카, 그리고 저당 팝콘, 초콜릿 같은 일반 스낵까지 넘나들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저당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면 라라스윗을 가장 먼저 떠올리도록 속도의 장벽을 세워서 카테고리의 주인 자리를 예약한 거죠. 여기에 즐거운 건강함을 뜻하는 헬시 플레저 열풍과 죄책감 없이 디저트를 즐기려는 시대적 타이밍까지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수치만 보면 완벽한 스타트업의 신화처럼 보이죠. 한국에서 30년 쌓은 하겐다즈의 연매출의 70%를 6년 만에 만들어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 눈부신 성공서사 안에서 오히려 대단히 위험한 조급함과 한계가 보입니다. 이건 라라스윗 맛의 이야기가 아니라 F&B 비즈니스가 가진 태생적인 잔혹함이기도 합니다. 이 시장에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꿈을 품고 있다면 지금부터의 이야기에 집중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라스윗이 쉼없이 쏟아내는 신제품들을 보며 카테고리의 파괴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진짜 아키텍처를 뜯어보면 이건 파괴력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발버둥에 가깝거든요. 라라스윗이 풀어야 할 진짜 숙제는 브랜딩의 언어가 오직 기능의 문법에만 갇혀있다는 점입니다. 저당이라는 기능성 카테고리가 라라스윗에게 기회이자 독이었던 겁니다. F&B 식품업계는 모방이 아주 쉬워요. 기술적인 장벽이 낮아서 미투 브랜드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 가뜩이나 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 개발에 돈을 써야만 합니다. 이익률을 스스로 낮출 수밖에 없는 잔혹한 구조적 덫에 걸리는 거죠. 게다가 라라스윗은 편의점이라는 거대 유통망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요. MD의 선택 하나에 생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라라스윗이 미래를 위해 고를 수 있는 선택지 몇 가지가 떠오릅니다. 우선 하겐다즈처럼 대체 불가능한 정서적 공략을 펼칠 수 있을까요? 태생 자체가 저당이라는 기능에 묶여있다 보니 하겐다즈 같은 전략을 펼치는 것은 아주 난이도가 높아요. 브랜드 정체성이 애매해질 리스크도 있죠. 편의점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 채널을 갖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오프라인 팝업, 구독 모델, 자사몰 강화 같은 방식으로 편의점 MD의 결정에 휘둘리지 않는 직접 소비자 접점을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 또한 태생 자체가 기능에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아주 높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저당이라는 기능 하나만 믿고 오프라인 공간으로 발을 옮기거나 자사몰에서 사지는 않으니까요. 바로 회사 근처 저가 커피 브랜드에서 저렴한 가격에 카페인을 구매할 수 있지만 굳이 상수동 푸글렌에서 커피를 마시는 소비자 심리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헬시 플레저 트렌드가 한국보다 1, 2년 정도 뒤처져 있는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시장을 노려보는 건 어떨까요? 타이밍은 맞을 것도 같네요. K푸드 트렌드에 탑승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그 시장에서도 경쟁사들이 쫓아올 테고 똑같이 신제품을 들이보아야 할 테니까요. 저당이라는 기능에서 출발한 이 브랜드에게 맞을 만한 그림이 하나 떠오르긴 합니다. 기능을 극단으로 앞세워서 이 카테고리의 유일무이한 아이콘이 되는 거죠. 코카콜라 제로가 제로 음료의 대명사가 된 것처럼요. 하지만 코카콜라 제로는 제로라는 기능 위에 100년간 인류의 무의식을 지배한 원본의 정서를 이식한 결과물입니다.
물론 이들이 여전히 트렌드를 기가 막히게 캐치하면서 최근 출시한 저당 팝콘으로 월 매출 30억을 돌파하는 괴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비즈니스에서는 제품의 확장 속도도 중요하지만 브랜드 고유의 언어를 붙이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라라 스윗은 계속해서 기능의 길을 걸을까요? 아니면 다른 가치를 만들어낼까요? 한편 하겐다즈는 스몰 럭셔리 트렌드가 한물간 뒤에도 저력을 발휘할까요? 여러분이 그리는 미래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제품이 기능을 넘어서 대체 불가능한 자신만의 굳건한 언어를 구축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브랜드의 선택을 해석하는 언더플롯이었습니다.